반갑습니다. 천철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벌써 땀이 나더라고요. 금방 이제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가을이 빨리 되는구나. 오늘은 아마 주로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받기로는 한 5편 정도 되는 논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는데요. 대개 이 5편 정도 되는 논문들을 보니까 여기 우리 낫생겔스 선집 4권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그 시기가 72년도 그리고 73년도에 쓰여진 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는 마르크스 생애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좀 고통스러운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가 온 정력을 기울여서 이제 만들어놨던 것이 제일 인터내셔널인데요. 제일 인터내셔널이 1972년 헤이그 대회에서 이제 분열뿐만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능 정지, 그래서 해체된 건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무정부주의자 바쿠닌과의 논쟁, 투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쓰여졌던 대부분의 글들은 이 바쿠닌파에 대한 이제 노골적인 비판, 바쿠닌파의 어떤 잘못, 오류 등을 이제 밝히는 데 주로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얘기했던 한 5편 정도 되는 논문 내용은 일단 좀 나중에 소개를 하고요. 먼저 무정부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앞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읽으면서 같이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정부주의가 사실 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해방 이후에, 해방 직전에는 주로 뭐 단체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의열단 이런 것을 통해서 민족 해방 운동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대체로 그렇게 좀 투쟁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열단 단장 김원년인가? 원봉 선생이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 남아있는 무정부주의자들은 대체로 그 일제 투쟁 시기에 우익파, 그러니까 이제 이청천, 이범석 이쪽 계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테러리스트였었고 해방 직후에는, 그리고 좀 국가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우익에 가까운 무정부주의자였어요. 사실 그 이후로 역사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무정부주의가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이론가들은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면 아마 다 아실 분들인데요. 한때 80년대 90년대는 극장파였었는데요. 그 사회과학 논쟁의 주역이었던 이진경, 이 사람이라든가 커뮤니즘 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커뮤니즘 선언. 또 이 무정부주의적인 선언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한때 노동자 해방 투쟁 동맹인가요? 그게 조정한 씨 이런 거였었죠. 그분 또 요즘에 와서는 이탈리아의 자율운동, 아감벤 뭐 이런 사람들 촬영, 네그리 이런 사람들 촬영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인지자본주의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무정부주의입니다. 이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요. 특히 젊은이들, 또 예술가들, 또 청년들에게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히 모르는데요. 노동당 가운데 일분파가 아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당이 다시 분열되면서 이런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 운동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요. 예술가 또는 이론, 청년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정부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저 뒤에 붙어 있군요. 무정부주의. 뒤에 붙어 있는 무정부주의라는 게 있죠. 거기서부터 보고 나머지 이제 한 시간 정도 이 무정부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이 아까 얘기했던 5개 정도 논문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정부주의는 초기 사회주의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요. 사실 초기 사회주의는 대체로 기독교, 원시 기독교적 사상에 이제 기초해서 출발했는데요. 이 초기 사회주의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제 변화된 것은 우리가 흔히 유토피안 소셜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로버트 코엔이라든가 프리에라든가 또는 프루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확립됐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이론가는 아무래도 프루동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프루동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인쇄 노동자 출신이에요. 인쇄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같은 고향, 원래 이 부장송이라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부장송 출신 유명한 초기 사회주의자가 있었죠. 프리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리에라는 사람의 책을 이 출판사에서 인쇄를 했거든요. 근데 인쇄를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사회주의적 이론을 이제 배우게 됐던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청년인데 똑똑하고 하니까 그 부장송이라는 동네에 말하자면은 이제 귀족 출신인데 일종의 후원가가 있었어요. 좀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해서 당시 귀족들은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적 귀족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파리로 이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이제 그런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죠. 소유는 도둑질이다 라고 이제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글이 상당히 쉽고 또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책이 빈곤의 철학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이제 나중에 마르크스가 반박하면서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을 썼던,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르크스와 프루동 사이에 이제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빈곤의 철학이라는 책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은 좀 뭐랄까요,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건 아닌데요. 1848년 2월 달에 거의 2월 혁명이 일어났었죠. 이때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데, 주로 잡지에 이제 글을 써서 현실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프루동이 당시 이제 숨어서 쿠데타의 기회를 이제 노리고 있었던 나폴레옹 3세, 마침내 이제 1852년 이제 쿠데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나폴레옹 3세를 미리부터 그 야망을 알아채고요,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1852년 이제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황제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황제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된 건 이제 1851년 말이죠. 황제가 된 건 이제 1852년 말이고요. 이때 52년도에 이제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를 비판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에서 재판을 안 받고요. 브뤼셀로 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일반 사면령에 이제 사면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프랑스로 파리로 돌아왔고요. 또 이제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제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언론을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당시 이제 이 종교를 비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우리나라에서 비판하는 것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 프랑스의 이제 국교였던 로마 카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865년경인가요? 브뤼셀로 다시 탈출을 했는가? 뭐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로 이제 망명했었는데 1865년 그러니까 파리 꽃민이 일어나기 이제 한 5년 전에 아마 병으로 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프루동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론적으로는 소위 무정부주의 또는 이제 초기 사회주의를 이제 확립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마르크스도 초기에는 이 프루동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프루동주의가를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이 모제스 헤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이거를 이제 좀 철학적으로 바꿔가지고 진정 사회주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초기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모두가 이 모제스 헤스와 같이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도 이 영향을 받았고요. 나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이 파리에 와서 프루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소위 이제 사회주의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초기 사회주의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프루동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프루동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체로 그런 사람인데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복잡한 건 아니고요. 주장도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이 프루동이 활동했던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초기였었죠. 소위 이제 원시 축적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박정희 시대 초기인데요. 그야말로 상인은 기만을 통해서 또 공장주는 아주 가혹한 착취를 통해서 자본 축적을 이루고 있었을 때고요. 이때 이제 국가는 이들 초기 자본가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그래서 야합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하는 것이 프루동의 이론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인 입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이제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사실 초기 사회주의가 등장할 때만 해도 이 불평등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었고 불평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런 불평등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는 이 잉여가치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함으로써 이 불평등의 원인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프루동이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이 불평등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혀내려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결국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 일반화된 그런 사회인데, 교환이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강화된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해서 상인은 일종의 속여서 이윤을 획득하고요. 상업 이윤을 많이 붙여서 따라먹고요. 또 공장주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의 가치만큼 주지 않고요. 오히려 더 착취를 강화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부등가 교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가는 결국 이런 부등가 교환을 하고 있는 상인이나 자본가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만약 이 상인이나 자본가에 대해서 뭐 도전을 한다든가 저항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국가가 폭력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해체하는 그런 이제 기구였었는데요. 부등가 교환이 불평등의 원인이고 국가는 아주 노골적인 폭력 기구다라는 아주 단순한 주장. 이 주장이 당시 초기 사회주의 현실, 자본주의 현실에선 굉장히 현실 자체가 사실 그랬으니까요. 매우 리얼하게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대단히 널리 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현실,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요, 새로운 사회를 이제 모색을 했는데요. 이 프루동이 모색한 새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상업의 폐지예요. 왜냐하면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등가 교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업을 폐지해야 된다. 그건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폐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에 대해서 불신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던 거죠. 상업이 폐지되고 이제 사회는 이제 공동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적으로 생산하고 이제 공동적으로 분배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의 원리입니다. 자치의 원리와 일종의 협업의 원리인데요. 자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사회적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를 일종의 지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국가, 기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정부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치의 원리에 이제 기초하고요. 동시에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데 공동체니까 상호 공동의 활동, 공동의 노동, 공동의 분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동의 노동, 공동의 분배의 원리는 뭐냐면 일종의 협업입니다. 협업. 요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동 노동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소위 분업이라는 방식이죠. 반면에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 새로운 어떤 공동 생산의 기본적 원리로 제시했던 것은 협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협업이나 분업이나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차이는 여기 존재하죠. 뭘까요? 분업과 협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업은 전문화된 거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그 일을 맡으면은 평생 그 일을 맡게 되고요. 소외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반면 협업은 사실 비전문적인 겁니다. 전문화되지 않는 거죠. 때로는 내가 대통령도 하고, 때로는 내가 노동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협업이라는 방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죠. 전문화 이렇게 분화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날 회사 같은 건 아주 전문화된 그런 분업체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여러 공동체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 공동체들이 하나의 각각 꼬민을 이루고 있고요. 이 꼬민이 전체적으로 연합을 해서 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 그리고 협업, 그리고 꼬민 연합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제시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무정부주의 이론의 이제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무정부주의 이론은 막스주의에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60년대 내내 마르크스는 이 바쿠닌과 같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면서요, 많은 측면에서 무정부주의적 요소를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루동의 입장은 그럼 새로운 사회는 어떻게 건설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구체적 사회로 이행하는 전략,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아주 소박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가 많은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굳이 정치적 투쟁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곳곳에, 사회 곳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게 된다면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생산력이 높고요.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가 높으니까 저절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곳곳에서 소규모 공동체를 건설하기도 했었던 거죠. 실제로 본다면은 이들의 기획대로 공동체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건설하기만 한다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정치적 투쟁은 필요가 없고 소규모 공동체를 발전시키만 하면은 저절로 사회는 언젠가 가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사라지고요,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 사회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때까지 노동자들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요, 이 노동자들의 삶을 일종의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개발했는데요. 그게 이제 유명한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상호 부조 조직입니다. 상호 부조. 노동자들이 서로 도와서 공동의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이게 나중에 이제 신디케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영어로 신디케이트. 상호 부조. 그래서 나중에 소위 신디칼리즘이라고 하는 게 출현하는데요. 이 상호 부조 조직, 노동조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 상호 부조 조직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하는 거고요. 반면 이 상호 부조 조직은 노동자들을 넘어서서 자영업자들도 조직할 수가 있고요. 뭐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일종의 돈을 내서 공동의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누가 고통을 받으면 지원해주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화 같은 것도 일종의 이런 상호 부조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특히 이제 자영업자,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확장될 수가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이 상호 부조 조직이 노동조합보다도 더 발전할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도 있었어요. 스페인이나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또 그 이탈리아 또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이 상호 부조 조직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노동조합보다도. 또 하나가 이제 유명한 신용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본가들의 은행이 이자를 받아서 착취를 하는데요. 이 신용은행을 건설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자본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자영 같은 거겠죠.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 일종의 신용은행을 만들어 보려는 만드는 그런 시도. 이런 신용은행도 오늘날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특히 이스라엘 유대의 자본가들이 이런 모제스 헤스라는 사람이죠. 아까 그 푸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진정 사회주의를 만들어냈던 사람인데요. 이 모제스 헤스 사람이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서부에는 모제스 헤스라는 사람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의 국부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위 기부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그게 이제 이 모제스 헤스의 발상에서 나온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이 유대계 계열 은행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상호 신용은행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몇 군데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당시 이제 초기 이제 자본주의가 전개되니까 아직 다른 나라들은 공장제 공업으로 발전하지 않았는데요. 영국은 이미 1830년대부터 공장제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단결하는 노동자업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이 프루동은 이런 노동자업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조합은 일종의 현실 타협적인 그런 체제다라고 봤던 거죠. 결국 노동자업을 강화된다면은 자본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와 논쟁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의 기초에서 소위 제일 인터내셔널을 전개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되게 프루동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부등가 교환이라든가 국가 폭력적인 국가라든가 또는 자치, 꼬민언어 또는 협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 그리고 정책 투쟁 대신에 상호 부조 조직이나 신용은행 같은 거, 또 노동자합에 대한 반대, 이런 한 몇 가지 정도가 프루동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요.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와 아주 논쟁의 논점을 이루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루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되는데 혹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프루동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영향을 미친데 그쳤었고요. 이 프루동의 사상을 이제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이제 이론으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그래서 정치 사상으로서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사람은 바쿠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데요. 이 바쿠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또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바쿠닌이라는 사람은 원래 러시아의 대귀족 출신이에요. 집안의 농노가 약 12,000명 정도 이렇게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지주의 이제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프루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베를린 당시 1840년대 초에 베를린 대학교에 와서 헤겔 철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헤겔 좌파들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포에르바하라든가 심지어 엥겔스 이런 사람들과 또 만났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서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적 흐름이 등장하죠. 초기 귀족 중심의 반짜루 운동이 일단 실패로 돌아가서 물러나고 1850년대 말부터 이제 1860년대부터 소위 신흥 이제 중산층의 자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사회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운동이 소위 인민주의 운동이죠. 인민주의 운동. 나중에 이제 허무주의 테러리스트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 인민주의 운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바쿠닌이라는 사람의 사상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접촉을 하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러시아에서부터는 추방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아버지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 해가지고 일종의 상속권을 박탈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당국의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60년 감옥에 한번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시베리아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 이 감옥에서 탈출해 가지고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까지 건너가서 마침내 이제 영국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게 이제 1861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1861년경에 당시 런던에 망명하고 있었던 마르크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게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내셔널이 마르크스 뭐 혼자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바쿠닌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이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럽 곳곳에 이 사람은 아주 열렬한 행동주의자였어요. 이론적 작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디든지 혁명이 일어나면은 뛰어드는 아주 행동주의자인데요. 대표적인 활동이 그 나중에 이제 1871년 파리 꽃면이 이제 일어날 때 당시 파리에서만 그런 봉기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프랑스 남부의 건축물 산업의 중심지 리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리옹에 원래 이제 프랑스의 노동자 운동의 중심지가 이 리옹이었었는데요. 이 리옹에서도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요. 소위 리옹 농악위원회를 이제 만들어냈었던 거죠.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곧바로 진압이 됐기 때문에 파리 꽃문보다도 일찍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상 큰 영향은 없던데요. 어쨌든 이 바쿠니라는 사람이 했던 이제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이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열렬한 행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쿠니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뭐. 1871년에 이 사람의 이제 위신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차예프 사건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러시아 출신의 네차예프라는 사람이 스위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인민주의자죠. 그 이제 이 바쿠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요. 둘이서 일종의 혁명 조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차예프가 다시 본국에 가서 세계 혁명 조직을 대변하는 이제 러시아 대변자다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곳곳에서 이제 청년들을 조직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비밀 음모 조직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 어떤 조직 가운데 어떤 청년들이 회의를 느껴서 조직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자 기존에 있는 조직 네차예프라는 사람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탈하려는 그 청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차예프 사건이라고. 이 러시아에서 이제 발각이 돼서 네차예프가 이제 감옥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네차예프의 서신 중에 이 바쿠닌이라는 사람과 이제 서신 연락하는 사건이 이제 드러나서 이 사건의 배우가 바쿠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일종의 센세이셔널한 이제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범법자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때부터 상당히 좀 미신이 이제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죽기는 스위스에서 베른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자, 아주 이제 재밌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무정부주의자들 가운데는 귀족 출신이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도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대귀족이에요. 귀족들이 이 초기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운동에 많이 가입한 것은 이 좀 부르주아에 대한 반발감 이런 것도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귀족들이 사실 무정부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단제 신초 유명한 귀족 이조 말에 대표적인 유학자 출신들이죠.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인 거는요. 이 모종의 서로 어떤 감정적 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르주아 현실에 대한 좀 비판적이죠. 부르주아는 너무 이기적이고 뭐랄까 물질적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 귀족 출신들은 그걸 좀 경멸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때문에 많은 귀족 출신들이 이런 무정부주의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러시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바쿠니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을 좀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사회 또는 경제적 이론의 측면에서는 또는 정치 이론의 측면에서는 바쿠니 푸르종의 주장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이제 혁명 이론에 관해서는 좀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 혁명 이론은 레닌에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런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조직에 발상을 해서 소위 전위 정당을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좀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좀 유사성이 존재해서 자주 이제 레닌의 사상을 한편으로는 막스주의 또 한편으로는 무정부주의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그런 어떤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하죠. 자, 어떤 입장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혁명 이론에 주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는 가만 이제 이 푸르동과 다른 점은 그 점입니다. 푸르동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점차 확장시키면은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는 저절로 무너진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쿠니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저절로 무너지지 않고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타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타격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봉기 이런 그런 이제 전 봉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래 초기 노동자의 운동의 기본적인 어떤 전술은 봉기 전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 봉기 전술이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에 기초한 어떤 대중 조직 그리고 평화적인 합분 노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었는데요. 봉기 이제 근데 이 바로 푸르동이라는 사람이 초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식, 혁명 방식, 봉기라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요. 이 봉기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두 개의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하나는 대중조직이에요. 이 대중조직은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중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조직은 절대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고요.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지하에 비밀스러운 음모 조직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음모 조직은 소수의 혁명가들로 이루어지고요. 대단히 뭐랄까요 중앙 집중적인 그런 방식으로 조직된 조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까 제일 인터내셔널을 만들어낼 때 마르크스하고 이 바쿠닌이 서로 협력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서로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쿠닌은 이 인터내셔널을 일종의 거대한 대중조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대중조직을 만들어 난 다음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비밀스러운 음모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요 대중조직을 배후에서 지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조직이 노동조합에 기초해서 이 조직이 나중에는 일종의 정치 정당으로 바뀔 수 있는 정당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 조직이 하나의 중앙 총평회라고 하는 어떤 중앙 지도 조직에 의해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도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두 사람의 뭐랄까요 일종의 동상이몽이 셈이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냈던 것이 제1 인터내셔널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제일 인터내셔널이 박근혜하고 논쟁 끝에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 대중 공개 조직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행동은 회피해야